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B 정권 4년 동안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었습니다. 재정 파탄의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채무는 400조 원을 넘어섰고,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나오기는 합니다. 너무 크면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채무는 400조 원을 넘어섰고 1인당 순 국가 채무는 348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국가 부채와 공기업의 부채는 연일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계부채는 900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MB 정권은 1%의 특권층과 재벌에게 베푼 부자 감세가 무려 96조나 됩니다. 99%의 서민과 중산층에는 각종 공제 한도를 줄이는 등 각종 꼼수를 써서 부담을 늘려왔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지운 거꾸로 된 조세 정책이었습니다. 재정 파탄에 무너진 조세 정의, 이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줄푸세 공약에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의 줄푸세, 그 본질이 바로 부자 감세입니다. 작년 연말 한국형 법피세를 무늬만 법피세로 만들고 무용지물로 만든 장본인도 박근혜 현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MB 정권의 민생 파탄으로 보편적 복지가 절실해졌지만 말로만 쇄신을 할 뿐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 방안은 핵심이 바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한국형 법피세인 1% 슈퍼 부자 증세,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할 것입니다. 또한 1%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조정해서 99%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에 영세 자영업자의 세액 부담은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 방안은 시대적인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방안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는 등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배 정의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향후 10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MB 정부가 왜곡시킨 세제를 정상화시켜서 실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권층과 재벌에게 포준을 하고 재정 파탄을 방치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반드시 조세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조세 정의를 이뤄내서 99%의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주통합당은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복지지원 확보를 위한 세금 바로 세우기 3대 목표 10대 실천 과제를 발표합니다.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서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1% 부자 증세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가세 강화와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대 실천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페이지에 보시면 3대 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90조 원이 넘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등으로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산층 붕괴, 빈곤층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자 감세 철회와 1% 슈퍼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99% 서민 행복을 실현하고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 주장은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8월 29일 날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 또 이것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원칙은 국민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해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출 면에서는 낭비성, 중복성 예산과 우선순위가 떨어진 예산을 삭감하는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세입 면에서는 MB정부에서 애곡시켜 놓은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세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통해서 이 복지재원을 모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이 3대 개혁을 통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MB정부의 친대기업, 친부자 정책으로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된 반면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점의 확산으로 골목상점과 재래시장이 붕괴 직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 확대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이 중소상인과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90조 원이 넘는 MB정부의 감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하는 내용을 거기 박스 안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세금 바로 세우기 10대 실천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불합리한 조세 감면을 정비해서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최근 조세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조세 공평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감면 비율이 2007년에 12.5%, 약 23조였습니다. 이게 2010년에 14.4%, 약 30조 원으로 7조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조세를 감면하다 보니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명목세율은 지금 법인세의 경우 22%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굴지의 S전자의 경우 실제 내는 실효세율은 12 내지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비과세 감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 두 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기속된다는 사례인데요. 임시투자세액 공제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대기업은 법인 수는 12.4%밖에 안 되는데 감면 금액은 85%나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은 법인 수는 88%나 차지하는데도 감면 금액은 1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증거죠. 또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개 현황도 대기업이 58%를 받고 있고 중소기업은 숫자는 94%나 됨에도 불구하고 감면 금액은 42%에 불과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조세 감면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다음 정부 임기 말인 2017년에는 12.5% 그러니까 2007년 말 수준입니다.
12.5%까지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7년에 약 8조 원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줄이겠느냐 하는 내용은 그 바로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조세 감면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 변화로 지원의 타당성이 낮은 제도, 또 이용 실적이 적어서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책적으로 지원 대상 집단의 감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 이런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세금 내야 된다 해서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가 이제 7 내지 10%인데요. 14%까지 있는데,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 감면이랄지 이런 감면에 대해서 세법에서 최저한세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기업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해서 과세 공평성도 높이고 필요한 재정 수입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고용 창출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임시 투자세액 공개를 대체한 현행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개의 기본 공개는 폐지하고 고용과 연계된 추가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개가 기본 공개는 고용과 관련이 안 되더라도 일반 기업은 수도권 내에서는 3%, 수도권 밖에서는 4%, 중소기업은 4%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과 관련되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고용이 늘어났을 때는 현재 추가 공개를 확대해서 고용 창출이 늘어나도록 유도를 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해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득세가 매우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은 8.7%인데 한국은 3.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총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도 OECD는 24%인데 한국은 14.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소위 한국형 법인세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가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38%를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 소득자의 0.16%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 방안은 1% 슈퍼 부자 증세를 통해서 99% 국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을 3억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현재 전체 소득자의 0.16%에서 0.74%로 올라가고 인원도 3만 1,000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갑니다. 세수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 원이 증대될 것입니다. 어제 이제 특정 언론에서 이 비슷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제가 3억 원 초과를 1억 5천만 원으로 내리겠다는 것은 고위 정책에 의해서 수차례 얘기한 것이고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도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료가 노출돼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얘기했던 내용을 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수 증대 효과하고 1억 5천으로 가세했을 때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두 부분을 합치게 되면 0.16%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목세율도 그러면 1억 5천 초과에 대해서는 38%에서 40%로 올리지 왜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요. 명목세율을 38%로 올리게 되면 지방소득세가 이제 10%가 거기에 더 붙거든요. 그러면 3.8%가 더 붙으면 41.8%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OECD 국가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 5천 초과급여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목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세율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41%로 올려놔도 비과세 감면을 많이 받아버리면 실효세율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1억 5천 초과자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재는 뭐 아무리 급여액이 많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총 급여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슈퍼 부자들에 대해서만 쪽집게처럼 실효세율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법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제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죠.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가세표준 1억 원 초과할 때 25% 세율이 적용됐거든요. 근데 MB정부에서 1억 원은 200억 원으로 올렸고 세율은 25%에서 22%로 내렸습니다. 이 부자 감세를 100% 완벽하게 철회할 수는 없지만 철회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법인세 가세 표준이 500억 원 초과할 때는 초과되는 금액의 25%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 가표가 500억 원이 넘으면 그 법인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25% 세율을 적용하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표에 보시면 500억이 넘더라도 2억 원까지는 10%가 적용되고 2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는 22%가 적용되고 50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25%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하면 약 2조 8천억 정도 늘어납니다. 2010년 기준입니다. 참고로 그 법인세 최고 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22%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방소득세가 10%가 붙기 때문에 합하면 24.2%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은 25.5%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 25%로 올려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재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자나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되면 지금은 14%로 원천징수로 끝나버리거든요.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그냥 원천징수하면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부부 합산해서 4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부부를 합산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1인당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8천만 원으로 올라버린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현재보다 내리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3천만 원으로 내리더라도 부부 합산을 하면 6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려간 거죠. 그러더라도 이렇게 하면 세수가 한 4천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 밑에 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만 지금 증권거래세를 부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도 과세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 200 옵션의 거래 규모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적 성향이 건전한 시장으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장내 파생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내용은 보면 세율은 0.01%로 해놓고 부작용을 줄인다 해서 시행 후 3년간은 0%, 또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0.00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개선 방안은
장내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해서 0.01%의 세율을 적용해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유예 기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세수 증대 효과는 2014년에 한 1조 2천억 원, 2017년에는 2조 6천억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자주 얘기한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 두 개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그리고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과세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 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현재는 보면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유한 금액이 대주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분율 2%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그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5% 그리고 또는 50억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3% 이상 또는 30억 원 이상 보유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율은 몇 프로로 적용되느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20%, 1년 미만 보유하면 30%, 다만 중소기업은 10%로 과세하는데 이번에 세율은 손을 대지 않고 과세 대상만 넓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과세를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오히려 이렇게 과세하면 현재보다도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또 1%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세금 계산서에 발급 의무도 면제하고 세금 계산 방식도 간소화하는 간이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800만 원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0년에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12년째 4,800만 원으로 동결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영업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간이가세 기준 금액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 원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올로 따지면 400만 원에서 올 7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점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나가면 분명히 비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세금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간이과세가 확대되면 세원 양성화에 역행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보완 장치를 다 강구하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도매상에서 소매상한테 발행을 하게 되면 소매상이 받든 안 받든 간에 실시간으로 국세청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가 되면 소매상들이 도매상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도매상의 가세 자료가 양성화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간이가세자의 부가가치율을 너무 낮게 하다 보니까 일반 가세자들이 이
거래를 숨겨가지고 간이가세자로 남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부가가치율도 현실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결제도 확대도 이런 과세자료 양성화, 인프라도 확대해서 결코 간이가세 확대가 세원 양성화에 역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유념하실 것은 우리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런 간이가세 제도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들의 간이가세 제도 금액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4,800만 원인데 벨기에 같은 데는 12억이고 캐나다도 2억 그리고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데는 31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개선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골목상점 재래시장 한 7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영세사업자 세부당 경감 두 번째 내용으로 이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세 방식을 마진가세, 차액가세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고 자동차를 사시다가 이제 타다가 이렇게 파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중고 자동차를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중고 자동차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계산서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중고 자동차, 피아노와 같은 중고 내구 소비재, 예술품, 골동품, 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로부터 구입해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이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가세 방식을 현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방식에서 마진가세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아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가세 양성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시이사에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랄지 독일이랄지 영국이랄지 EU 대다수 국가가 이런 경우에 마진가세를 채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전시키는 거다, 개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의제매입세 공제제도는 중복가세가 일부만 배제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중복가세가 완전히 배제되고 또 납세 절차도 간편해서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편의가 크게 증진됩니다. 또 하나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중고차를 국민들한테 많이 샀다, 100대를 샀다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받는 거죠. 세무서에서 몇억 원씩 환급을 받아먹고 도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 세금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진가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의 안 쓰시던데 이게 겁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써주십시오. 겁나게 중요한데 사실은. 세 번째는 좋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세, 소득 공제를 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1.5% 이렇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를 좋은 카드, 차강 카드로 선정해서 이 좋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세, 소득 공제를 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비싸거든요. 음식점이 부가세가 가세 안 되는 채소나 쌀 같은 거 사오게 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세액으로 의제한다 해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음식점 업자들에게도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만 상시 제도로 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입니다.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10대 그 상장된 대기업 집단의 매출액이 전체 상장기업 매출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10대 재벌들의 시가총액이 전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재벌 10사람과 그 가족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50% 이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공정 개선 방안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금 불산입을 하고 있는데 입금 불산입을 배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회사에 주식을 출자하면 나중에 이제 배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배당을 현재는 과세를 안 합니다. 배당 소득인데도. 근데 앞으로는 재벌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배당 받으면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총 재산이 재벌 그룹의 총 재산이 5조 원 이상이거나 개별 기업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경우가 공정거래법의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자회사 출자를 위해서 돈을 이제 차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세소득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용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입을 줄일 것이고 그러면 무분별한 확장이 막아질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9번째 과세입니다. 음성 탄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조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규모의 소득이 있으면 비슷한 세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음성 탄로 소득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큰 것이죠. 그 국세통합 시스템과 같은 국세행정의 가학화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 공제 제도의 도입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데 많이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앞으로 음성 탄로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재정 수입도 확보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자 간의 전자세금 계산서 확대와 같은 세운 투명성을 높이는 과세자료 양성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하 경제가 그래도 많이 양성화되다 보니까 소득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외 거래를 많이 합니다. 국제적으로 거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외 거래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실은 작년에 애국에 예금이 있다든지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게 10억 원 이상이 되면 신고하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가태료 정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벌금이나 징역형도 과세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실효성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FIU라고 부르고 있는 이 금융정보분석원 여기에 이제 고액현금 자료가 다 가고 있거든요. 하루에 2천만 원 이상 찾게 되면은 이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다 이제 통보가 갑니다. 네? 2천만 원. 예, 2천만 원 이상 가는데, 근데 이게 국세청에서 그러면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주질 않습니다. 지금 보내주는 것은 전체 자료의 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획기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음성 탄로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기반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조세 부담률의 적정화를 통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실은 이 10번째 이 조세 부담률은 과거에 그 공당에서 세금을 올리겠다 하는 얘기는 선거 앞두고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현 가능한, 실천 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나라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만 얘기하지 조세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진정성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점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부자 감세로 2007년에 21%였던 조세 부담률이 2010년에 19.3%까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MB정부 5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고 그 규모도 총 111조에 이릅니다. 국가 채무는 5년 동안에 147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90조 이상 되는 부자 감세 안 하고 30조 가까운 4대강 사업 안 하면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채무가 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감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세제의 누진적 구조로 현재 조세 부담률은 21%보다 상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수입도 연간 한 20조 원 이상 더 증가했을 것입니다. 현재 재정 건전성 악화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의 재원 부족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미래 세대와 다음 정부의 막대한 부담을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심화, 안보 불안, 재정 건전성 약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조세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10년에 19.3%까지 하락한 조세 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 주실 것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집권하면 2013년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려서 국민들의 체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마지막에인 2017년에 21.5%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7년이면 그보다 10년 전인 2007년도 조세 부담률 21%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이미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25.8%거든요. 이제 OECD에도 못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노르웨이 이런 데는 33.7%, 스웨덴은 34.8%, 덴마크나 이런 데는 4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5% 정도 수준은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MB정부에서 이걸 19%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은 그야말로 국가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 그건 정부로서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21.5%까지 올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올리겠느냐? 우리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부자 감세 철회, 세액 기반 확충, 그리고 세정계획, 소위 MB정부에서 애곡된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서 실현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 공평성이 제고되면서 동시에 필요한 재정 수입도 확보될 것입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보고 마치겠습니다.